네, 이제 3주차 마지막 시간인데요. 목소리가 제가 들어봤는데, 참 녹음한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이상하셔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 제가 듣는 게 흔치가 않았는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지루해질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예, 온라인 강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가 힘들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시고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꼭 이어폰, 그러니까 이어폰이 더 나실 거예요.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강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어, 여기 전자기파에 대해서 제가 또 넣어놨어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핵자는요. 핵자 우리 원래 뭘 하려고 하냐면 원자 핵을 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구조받고 전자기파를 제가 그냥 재미로 소스로 넣는 거고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 거는 광속도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 람다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뉴가 의미하는 거 이게 뭔지를 자세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핵자. 와, 이것도 여기도 이제 암기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핵자라는 건 쉬워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의미해요. 핵자 수는 제가 물음표 해놨죠. 이거는 원자 번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항상 얘네는 일치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한 20번 정도까지는 똑같아요. 양성자 10개, 중성자 10개, 뭐 5개, 5개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핵자 수는 원자 번호가 많이 높아지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혹시 매직 넘버라는 말 들어봤나요? 뭐 야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뭐 리그전에서 뭐 우승까지 매직 넘버 4 남았다, 3 남았다 이러잖아요. 그때 매직 넘버에 관련된 게 얘네의 숫자하고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얘네를 안정화시켰을 때 서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숫자가 맞지 않아도 안정화를 이루는 숫자가 있어요. 그거를 매직 넘버, 마법수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뒤쪽에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한 기말고사 보기 전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자는 중성자와 양성자 그리고 핵종이라고 있습니다. 원자에게 종류를 의미하고 고유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가집니다. 왜 Z가 A 이게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어떤 원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자 번호는 Z, A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자, 이거 뭐예요? 원자 번호와 질량수입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와 전자수를 나타내는 거고 A는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한 수예요. 그러면 이쪽은 중성자를 뜻하는 거예요. 얘네 둘을 합하면 또는 뭐 계산하기 쉽겠죠. 그렇죠? 질량수가 결정되고 원자 번호를 알고 그리고 중성자 수를 알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도 알아요? 전자수도 알겠네요. 알아두세요. 핵종이라는 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방사능 들어가잖아요. 이 단어들 굉장히 중요해져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고시에서도 가끔 물어봐요. 동중원소가 뭐냐? 동중성자가 뭐냐? 동위가 뭐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동위원소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소토프라고 해요. 영어로는 원자 번호가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가 같지만 질량수가 달라요. 뭘 의미해요? 얘네가 서로 숫자가 안 맞을 수 있겠구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 자, 탄소를 예를 들게요.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 수, 헬, 리, 배, 붕, 탄. 6번째죠. 6번. 안정화되려면 질량수가 얼마야 돼요? 중성자 6개, 양성자 6개 되니까 12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얘가 원자 번호는 똑같아요. 6번이에요. 그런데 11 이렇게 되면 질량수가 하나 다르죠. 그러면 양성자나 중성자 중에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안정화되지 못할 거예요. 모든 물질들은요 안정화되려고 해요. 무거운 녀석들은 빼려고 하고 가벼운 녀석들은 뭉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방사선을 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얘는 방사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나요? 방사선과 방사능. 뒤쪽에 방사능 파트로 가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예시를 든 겁니다. 제가 이게 동위원소입니다. 위치는 똑같아요. 원자번호 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질량수가 다릅니다. 이게 동위원소. 그리고 또 볼게 이겁니다. 동중원소예요. 원자번호가 다르고 질량수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자번호는 6번, 5번이지만 질량수는 12, 얘도 12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원소? 동중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냥 어떤 X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동중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중성자 원소, 아이소바, 그 다음에 동중성자 원소는 아이소톤입니다. 중성자 수만 갖고 원자번호와 질량수가 달라요. 얘네들은 다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 분열이나 아니면 핵 융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선 누가 나와요? 방사선들이 나오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핵 이성체라고 있어요. 뉴클리오 아이소머라고 있어요. 핵 이성체. 원자 번호와 질량수는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 준위, 기타의 성질이 다른 2종 또는 그 이상의 핵종이 존재할 때 이들을 서로 뭐라고 부른다? 핵 이성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CO는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는 원자 번호가 27번, 질량수가 60이네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얘도 그죠? 안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죠? 그리고 자, 얘도 보세요. 27번 똑같은데 60에다가 M이 붙었어요. M은 메타의 약자예요. 메타 스테이블. 메타 스테이블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준안정이란 소리예요. 메타라는 건 어떤 거를 완전하지 않고 뭐뭐에 준한다 할 때 준자를 붙입니다. 그래 준안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준안정 상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정화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방사선들이 나오는 겁니다. 코발트 60은 대표적인 감마선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34 PA, 234 그리고 브롬 이런 것처럼 같은 질량수와 원자번호를 가진 핵종으로서 다른 핵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 얘네들이 핵 이성체입니다. 우리요 방사선과에서 제일 유명한 애는 여기 테크네슘이라는 TC가 있어요. 여기는 질량수가 99고요. M이 붙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그 병원에 가면요, 그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핵의학이라고 있습니다. 핵의학, 핵의학과에서 많이 쓰는 그 핵이성체 중에 하나예요. 얘는 모체가 몰리브덴에서 오는 거예요. 몰리브덴을 밀킹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테크네슘을 만드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핵이성체 반응을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반감기라는 말 나중에 나오거든요. F라이프. 얘도 헷갈리지만 반감기도 람다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거는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놓고 외워놔야 되는 건 얘네예요. 동위원소, 동중원소, 종중성자, 그 다음에 핵이성체. 얘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자, 원자 및 원자핵, 원자의 구조. 이제 옛날 얘기 또 하네요. 자, 데모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의 아주 고대 그리스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원자란 말을 만들었어요. 처음 썼어요. 모든 물질은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명제에서 사용되는 원자라는 아톰이라는 말은요, 데모크리토스가 처음으로 썼대요. 대단한 거예요. 고대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냥 상상과 생각만으로 어떤 물질들은 항상 돌은 돌멩이로 구성이 될 거고 바위는 돌멩이로 구성이 될 거고 그리고 돌멩이는 모래에서부터 왔을 거야. 그럼 모래는 뭘로 구성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되는 어떤 입자가 있을 거야. 그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밖에 잘라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톰이라고 합니다. 톰이 그리스 말로 자른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해부학 배우시죠? 아나토미라고 배우실 겁니다. 아나토미. 그게 A가 하나,
그 다음에 톰이 하나, 자른다. 하나로밖에 안 잘리는 상태. 그거를 원자라고 했어요. 이 원자라고 하는 말은 누가 붙였을까요? 이건 다 한자에서 온 거잖아요. 한자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고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작은 기본 입자의 집합체임이 밝혀졌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핵이 있잖아요. 또 핵 안에 또 누가 있어요? 핵자들이 있고 핵자는 누구? 양성자와 중성자. 걔네를 또 자를 수 있죠. 걔네를 잘랐더니 누가 나왔어요? 쿼크들이 나왔다. 쿼크를 또 자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또 나와서 이거 잘라니까 뭐가 나오는데요? 이러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요. 1000년 이상이 지나서 돌턴 아저씨가 원자론을 얘기합니다. 물질을 분해해서 가면은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단단한 돌멩이 같이 궁극적인 밀입자에 도달, 그 입자를 원자라고 함. 근대 원자론의 아버지가 돌턴이었죠. 그리고 톰슨은 누구의 아빠예요? 아빠래. 누구의 아버지예요? 전자의 아버지라고 했죠. 건포도빵 모양을, 그러니까 전자를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발견이라기보단 뭐라고 해야 되죠? 아직 본 사람은 없지만 전자의 성질 정도? 어떻게 이성이 되고 뭐가 있다. 그래서 전자 발견이라고 해놨네요. 근데 원자론에 대해서는 건포도빵 모양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전자를 발견했어요.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을 규명했어요. 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돌톤 이론을 뽀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구형이고 중성이며 음전기를 띤 전자는 고정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빵에다가 머핀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건포도를 심어요.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건포도빵 모양이라고 합니다. 건포도빵 모양. 사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플럼 푸딩 모델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냥 이렇게 생겨서 얘네는 움직이는지 고정되어 있는지 일단은 움직이는 건데 고정되어 있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만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러더퍼드 아저씨, 뉴질랜드의 자존심, 행성 모양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자들이 주변을 돌고 있어.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어.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알파선 산란 실험으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 질량의 대부분이 집중된 양전기를 띤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보어 아저씨가 납니다. 현대적인 원자 모형을 수립을 했네요. 전자는 아무 궤도나 돌지 않고요. 일정하게 정해진 궤도를 돈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독립된 궤도를 가집니다.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E1, E2, E3 등을 가지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왜 커질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원자 핵이 있고 여기로 다시 우리가 자주 보는 녀석으로 찾아가야겠네요. 여기로 오면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호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밖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아리예요. 항아리인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공을 넣었어요. 공을 넣고 얘를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뺑뺑이를 뱅글뱅글 돌렸어요. 그랬더니 가벼운 녀석들 이런 녀석들 비슷한 무게는 일정하겠지만 자 어떤 녀석은 여기서 돕니다.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높은 데서 여기는 이제 입구가 점점 넓어지는 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들은 사실은 입구가 이렇게 좁아져야 돼요. 이렇게 좁아져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하고 자 작은 원을 도는 녀석하고 큰 원을 크게 도는 녀석하고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거를 원래 여러분이 계시면은 앞에 있는 여학생 하나 두고 뒤에 있는 남학생 하나 둬요. 자, 이 남학생은 교실 전체를 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여학생은 책상 주위만 돌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소비가 돼요? 당연히 교실 전체를 도는 학생일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는 많은 궤도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쪽에서 돌 때는 어때요? 에너지를 조금만 소비해도 돼요. 그런데 크게 돌 때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보호 아저씨가 이 설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양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의 각 운동량, 각 운동이라는 거는 원운동을 뜻하는데, 자, 시간에 90도 돌았다, 또는 여기 270도 돌았다, 또는 뭐 180도 돌았다, 이거 각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동량을 각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라디안을 쓰기 때문에. 라디안법이라는 거는 각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180은 2파입니다. 그러면 90도는 그냥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각도를 뭐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230 곱하기 80, 180도 못 하잖아요. 근데 240 곱하기 2파이 계산할 수 있죠. 그쵸? 이거를 라디안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각속도라든지 우리 발전기에서 회전할 때 뭐 이럴 때 각속도란 말, 나중에 전기전자에서 교류를 배울 때 이 각속도라는 말로 다시 배우실 거예요. 결국엔 각속도도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궤도 내의 전자는 전자파를 발생하지가 않아요. 전자가 주어진 궤도를 회전하고 있는 한 전자는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파는 뭐예요? 전자기파, 엑스나 감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뭐 그런 녀석들. 그리고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로 이동할 때 에너지 차만큼 전자파를 발출해요. 그러면은 하나가 나왔죠. 오늘 배운 게 나왔어요. 이 상태가 뭐예요? 특성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뺑뺑이 도는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이 누가 더 높아요? 에너지가 높다 그랬죠.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비교적 에너지가 낮고, 얘네 둘의 차이만큼, 이거를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때 전자파의 에너지 하유는요, 하는 뭐예요? 플랑크 상수. 외우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럴 때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원래 플랑크 상수가 얼마입니까? 뉴가 뭡니까? 물어보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는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방사선의 에너지 중에 어떤 방사선?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X선은 전자기파입니까? 입자입니까? 물론 둘 다 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성질은 대답하셨나 모르겠어요. 전자기파라고 했어요. 빛이에요, 빛. 얘네를 구하는 건 E 다시 빼기 2예요. 얘가 2가 되는 거고, E 다시가 되는 거고, 여기가 E 다시 높은 녀석이 되는 거고, 얘가 낮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의 차이만큼 뭐가 생겨요? 어떤 X선이 나오더라. 그게 누구? 특성 X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전자파 에너지는 하뉴는 2 다시 빼기 2. 여기 사실은 델타라는 말을 붙여서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진동수 조건에서 누가 있어요? 요 현상이 있구나. 양자 조건에서는 전자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뺑뺑이 돌아도요, 안 생겨요. 그런데 진동수 조건으로 가면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이동하면 어때요? 에너지 차만큼 전자파를 방출한다.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텅스텐을 갖고 설명할게요. 핵. 그 다음에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와서 얘가 충돌합니다. 다른 전자 또는 X선 관에선 전자가 날아오지만 방사선 전자기파가 날아와도 돼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자, 전자가 여기를 때리나 어떤 에너지가 갖고 와서 에너지를 줘서 여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익사이팅 한다. 에너지를 주면은 흥분해요. 흥분에다가 너무 흥분하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전리예요. 전리를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입자나 전자기파가 와서 얘를 날리면 이 공간이 비고
뒤에 있는 녀석이 얘를 채울 때 얘하고 얘의 결합 에너지 차이만큼 누가 나온다? X선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X선? 네, 특성 X선입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가고 현대의 전자론 첫 시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녹색으로 막 돌고 있죠. 전자 구름 모델 보여드렸잖아요. 전자의 궤도는 일정한 줄 알았는데 일정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일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해서 지나갈 때 뚜껑을 열어보면 보여야 돼요. 근데 전자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보호 얘기도 틀린데? 라고 되는 거예요. 보호의 말에 의하면 자 어떤 일정한 궤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자를 보려고 이거 눈이에요. 사람 눈. 전자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자, 보려고 했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전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전자가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 음극선 실험도 해봤고, 이걸로 보고 있는 컴퓨터도 돌아가고 있고, TV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잖아요. 걔네가 다 전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제품이니까. 근데 있다는 건 알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라는 아저씨가 이런 이론을 내놓게 돼요. 자, 전자의 궤도는 확률적이에요. 자, 누가 어떤 문을 열 거예요. 근데 문 뒤에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만나기로는 했고 존재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삥 열었어요. 근데 안 보였어요. 없네 하고 문을 다시 닫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는 들려요.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들려요. 저 사람이 저기 있는데 문 뒤에는 없구나. 자, 언제쯤 봐야 되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또 문을 끼익 열어요. 근데 또 안 보여요. 닫아요. 근데 또 소리가 나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려고 하면은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머페이 법칙도 이게 뭐야? 그렇게 봤더니 전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입자라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중에 가장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렙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아주 작은 에너지에도 얘네는 반응을 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뭐 빛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사물을 보려면 불을 켜죠. 그럼 그 불빛이 있잖아요. 그 불빛도 얘네는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얘를 보려고 하면 얘는 도망가 버립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확률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전자의 궤도는 확률적이라는 개념 하에서 전자 구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떤 특정한 궤도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머리 아파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론을 내게 된 겁니다. 전자의 궤도는 확률적인 개념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너무 궤도가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잔상이 남아서 전자 구름처럼 보이더라. 이게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현대의 원자로는 전자 구름 모델 또는 전자 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름 운자잖아요. 그래서 원자 및 원자핵 이렇게 나눠졌고, 그리고 원자 질량 단위. 아이고 넘어갔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오늘 끝나겠네요. 원자 질량 단위,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합니다. 원자 질량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10만원짜리를 사러 갔는데 지금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계산하면 되지만 10만원을 100원짜리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폐 단위를 올려. 그래서 만원, 5만원 만들어요. 그래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2장만 내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만든 개념이 AM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누구로 잡았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의 12분의 1로 잡았습니다. 결국엔 그럼 뭐예요? 중성자나 양성자가 합쳐서 몇 개? 12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탄소는 몇 번? 6번이었으니까
6 더하기 6이겠네요. 그거 중에 12분의 1이니까 중성 P나 N의 중성자나 양성자의 질량 한 개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사실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보가드라의 법칙. 이제부터 나 화학 젬병이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저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아는 걸로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좋은 데 갈 놈, 나쁜 데 갈 놈, 바보 놈, 천재 놈, 줄을 세워야 되니까 이 지식을 아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응용해서 얘네가 못 풀게 만들지? 그거를 연구하는 게 우리나라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별거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만들 땐 힘들었지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계산했지만 여러분은 편하게 해보세요 하고 어떤 방식을 제시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편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를 굳이 막 이거를 얘기해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러면서 줄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리, 화학, 수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알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가지고 어떤 놈은 잘하나 어떤 놈은 못하나 그걸 보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요.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요. 얘네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만들었을 때 아보가드로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잘난 척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너네는 좀 편하게 해봐. 그래서 내가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 줄게. 이걸로 응용을 해서 더 발전시켜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사칙연산을 안 벗어나요. 숫자만 외우면 돼요. 자, 1몰이라는 거는요. 어떤 물질이 자신의 원자량만큼 질량을 가질 때를 1몰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계산하기 힘들었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다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몰이라는 개념을 해볼까? 그리고 모든 물질은 1몰일 때 원자의 개수는 아보가드로의 숫자가 됩니다. 기체의 경우 22.4리터의 원자의 개수는 아보가드로의 숫자가 돼버려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해요? 이거 계산할 때 필요한 거예요.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때. 자, N은요, M분의 W 곱하기 아보가드로의 숫자가 됩니다. N은 누구예요? 원자의 개수입니다. 어떤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의 개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M은 원자량 질량, W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램수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트. 여기서 M은 원자 질량 단위, AMU를 뜻해요. 그거 곱하기 얼마라고요? 아보가드로의 수를 하면 항상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원자의 질량을 알 수 있네요. 원자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방사능 계산할 때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고 더 해야 되나? 28분이네 벌써. 그리고 AMU만 살짝 볼게요. SI 단위는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겠죠. 그거를 불어로 읽으면 약자가 SI가 돼요. SI 단위는 아니지만 혼용이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 이걸로 써도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논문이나 발표할 때나 어디 기타 공식적인 자리에. 원자 질량이나 분자 질량 따위의 작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결합이 없는 안정한 상태의 탄소 원자 질량수 11을 가지는 탄소 원자 핵의 질량의 12분의 1로 정의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량 누구의 중성자? 탄소의 중성자나 양성자를 가지고 한다. 역사는 톨턴이 처음으로 원자 질량 단위로 수소 원자를 제안했어요. 근데 수소 원자는 해봤더니 안 맞아. 그래서 탄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맞아. 그런데 누가 제일 좋았어요? 탄소가 좋았더라.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1960년, 화학에서는 61년에 현재의 AMU 단위를 도입했다. 인류는 이만큼, 인류는 이만큼. 화학과 물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얘네를 갖다 쓰기도 하고 얘네를 갖다 쓰기도 해요. 근데 너무 작은 단위들이라서 뭐 크게 그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AMU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도량형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구 자전축이나 뭐 환경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1g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고, 근데 바뀌었다마자 우리 일상생활에는 필요가 없고, 이 과학자들 사이에 막 숫자 이거 보세요. 0이 몇 개 붙었나? 그 뒤로 가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데는 뭐 전혀 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원자 질량 단위 이제부터 막 계산을 해볼 텐데 쫄지 마시고, 이건 4주차 때 해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한 번 더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뽑지는 마세요. 뽑지는 마시고 우리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과제방에다가 족과 주기에 대한 설명 그거를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한은 다음 주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빨리 오프라인으로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